한국 사람 만들기 제2부 친중 위정척사파 제3장 청의 대륙 정복과 조선의 대응. 청이 중원을 차지하면서 조선이 알던 세계는 붕괴된다. 명이 중원을 호령하던 시대에는 조선이 받아들이며 따르던 문명 질서가 세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다. 주변에는 늘 오랑캐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문명 대국인 명이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교화를 통하여 이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조선은 명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한 축을 자임하였다. 명의 천자는 조선의 왕과 세자를 책봉함으로써 조선과 명이 동일한 문명 질서 속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과 명의 정치적, 문화적 이해는 완벽하게 일치하였다. 명은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조선 역시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 명의 사상과 제도를 적극 받아들였다. 조선과 명은 이념적,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명이 주도하는 문명적, 정치적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던 조선은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다. 우선 조선은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국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었다. 병력은 국내 질서를 유지하고 여진과 외의 간헐적인 준동을 막을 정도만 유지하면 됐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명은 대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원군을 보내 왜군을 격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주자 성리학을 토착화시키는 데 성공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명의 사상적 흐름을 질타하면서 오히려 조선만이 문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명에서 양명학이 유행하자 퇴계 이황을 필두로 한 조선의 주자 성리학자들은 중화 문명의 쇠락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명이 제공해주는 문명 질서가 유지되는 틀 속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 문명의 중심이 무너지자 조선은 이제 더 이상 범세계적인 문명 질서의 일원이 아니었다. 문명의 중심이 어디인지 불분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도 불확실해졌다. 또 다른 문제는 청과의 관계였다. 청은 오랑캐의 나라였지만 병자호란 이후 군신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공을 바쳐야 했다. 겉으로는 조명 관계와 같은 형식을 유지하였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조명 관계와 조청 관계는 같을 수 없었다. 조선 사람들은 시대의 경랑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문명의 근거, 기준을 새롭게 찾는 것은 물론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치도 새롭게 규정해야 했다. 동북아시아의 세력 구도가 재편되면서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세계 질서의 인식론적 지도를 다시 그려야 했다. 명 멸망 후 조선의 새로운 정체성과 국제 질서 내에서의 위치를 고민한 과정에서 폭발한 것이 예송이었다. 예송은 맹목적인 당파 싸움도 허례허식을 둘러싼 명분 없는 경쟁도 아니었다. 극심한 당파 간 대결이 일고 우암 송시열과 백호 윤휴 등을 비롯한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고문당하고 사사당하였지만 예송은 명청교책이라는 난세에 나라의 이념적 좌표를 새롭게 잡고 국가 정체성을 재수립하기 위한 치열한 사상적 성찰과 지적 반성에서 비롯된 대논쟁이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예송을 통해 내린 결론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내린 결론과는 정반대였다. 중국의 사상가들은 천붕지혜의 시대를 넘기 위해서는 주자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조선의 사상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자성리학을 철저하게 실현한 것만이 난세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조선은 이제 문명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야만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 남은 문명의 외딴 섬이었다.
명이 사라진 세계에서 조선의 새로운 국가 목표와 부여된 역할은 작고 고독하지만 유일하게 남은 문명의 중심으로서 문명이 더 이상 야만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이었다. 1. 소현세자, 다치는 조선의 첫 희생양. 소현세자는 인조와 인열왕 후 한시의 적장자로 태어났다. 1637년 1월 30일 병자호란 당시 부왕 인조와 함께 청태종에게 항복한 후 청군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2월 8일 부인 강빈, 동생 복림대군 내외와 함께 도르곤의 군대에 끌려 만주로 향했다. 3월 30일 압록강을 건너 출발한 지 2달 만인 4월 10일 당시 청의 수도였던 센양에 도착한다. 소현의 인질 생활은 8년간 이어진다. 소현세자는 청의 요구사항을 조선에 전달하는 동시에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했다. 조선이 약속한 여자들을 바치지 않는다고, 인질로 잡아온 조선인들에 대한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군량미를 바치지 않는다고,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산삼을 캤다고 조선을 옥죄일 때마다 조종을 대신해 청의 질책을 받아야 했다. 청이 요구한 조선군 징발이 지연되자 세자는 조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지만 청은 그가 조선만 비호한다고 질책한다. 결국 조선의 군사가 늦게 도착하자 청태종은 이들을 쫓아버리고 이 때문에 세자는 홍타이지의 궁 밖에서 석고되제한다. 인질로 잡혀온 조선 사람들을 사고 파는 장이 서면 이들의 몸값을 주고 조선에 다시 보내는 일도 했다. 300명에 달하는 자신 일행의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사도 지어야 했다. 반면 부왕 인조는 세자를 따라간 내관들에게 세자 부부의 행동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인조는 세자가 오랑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조선 측에 전달하면서 그들의 행사에 참석하고 사냥도 같이 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인조실록에는 세자가 심양에 있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는 모든 행동을 일체 청나라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 조종은 여전히 명이 결국 청을 이길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명과 내통하는 한편 병자호란 때 맺은 13개 항복 조건의 이행을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뤘다. 청과 조선 사이에 끼인 세자에 대한 인조의 불신은 깊어만 갔다. 1644년 세자 내외가 일시 귀국했을 당시 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얼마 전 돌아간 세자빈의 아버지 강석기 전 우의정의 묘를 참배하고자 하였으나 인조는 이마저 허락하지 않는다. 소현세자는 청태종이 주관하는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황제의 활쏘기 행사를 참관했으며 종묘 행차, 사냥에 동행했다. 1643년 8월 9일 청태종 홍타이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했을 때도 소현세자는 모든 장례 절차에 참여해야 했다. 소현은 청의 중요 전투에도 모두 참가했다. 1641년 8월에는 금주 전투에 참여하였다. 명의 명장 조대수가 지키고 있던 금주성은 송산 영환성과 함께 만주에서 중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요충이었다. 훗날 청군에게 산하관의 문을 열어주는 고3계의 외삼촌이었던 조대수는 1629년 홍타이지가 청군을 이끌고 영원, 금주성을 우회하여 희봉구를 통해 베이징을 공격하자 명군 2만을 이끌고 그를 베이징성 밖에서 격퇴한 바 있었다. 1631년에는 대릉하성 전투에서 홍타이지에게 항복하는 척하면서 금주성으로 도망쳐 다시 명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1641년 금주 전투에서 홍타이지는 결국 금주와 송산을 함락하고 조대수의 항복을 받아낸다. 이로써 청군이 중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은
산하이관만 남게 되었다. 소현은 청군의 편에서 이 전투를 직접 목격한다. 청태종이 뒤를 이어 그의 6살 난 9째 아들 풀린이 순치제로 즉위하고 도르곤이 섭정왕으로 실권을 잡는다. 1644년 4월 9일 소현세자와 동갑내기이자 소현세자 일행을 조선에서 선양으로 직접 끌고 왔던 도르곤은 다시 소현세자를 대동하고 대망의 중원 공략에 나선다. 소현은 오삼계가 산하이관의 문을 열어 청군과 명군이 함께 이자성의 군대를 격파하고 5월 2일 베이징성이 입성하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그는 베이징성에 입성하였다가 6월 18일 선양으로 다시 돌아와 9월에 순치제와 함께 10월 19일 베이징에 다시 입성한다. 베이징에서 소현세자는 자금성 안의 문현각에서 기거한다. 이때 소현은 예수의 신부 아담샬을 만난다. 아담샬은 자금성 안에 있는 남당 천주교 성당 옆 주원 사제관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남당의 신부 황비묵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순치 원년에 조선의 세자가 베이징의 볼모로 잡혀와 있으면서 아담샬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때때로 천주당에 찾아와서 천문학 등을 묻고 배워갔다. 아담샬도 세자가 거처하는 곳을 자주 방문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이 뜻을 같이 하는 바가 있었다. 아담샬은 연달아 천주교가 바른 길임을 이야기하고 세자도 잠옷 듣기를 좋아하여 자세히 묻곤 하였다.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자 아담샬은 선물로서 그가 지은 천문, 산학, 성교 정도 등의 여러 책들과 여지구와 천주상을 보냈다. 세자는 삼가 이것을 받고 손수 글어를 써 보내어 예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소현세자와 아담샬의 만남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아담샬이 직접 저술한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담샬은 사서에 대한 연구소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한 시칠리아 출신의 예수의 신부 인투르체타와 함께 1581년에서부터 1669년까지 키나에서 그리스도교의 옳은 신앙을 포교하기 위해 활동한 예수회 신부들에 대한 보고, 그 시작과 전개를 중심으로 약칭 중국 포교사라는 책을 출판한다. 이 책에는 소현세자가 아담샬에게 보낸 편지 2통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 바로 그 시기에 조정이라 불리는 신궁에 갇혀있던 코레아의 세자가 자유롭게 풀려났다. 그는 타르타루스인들에 의해서 볼모로 끌려왔는데 타르타루스인들이 중국의 지배권을 장악하면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약속에 의한 조치였다. 코레아 세자는 이곳에 있는 에우로파, 유럽으로부터 온 천문학자를 자주 방문했고 또한 그에게 지극히 정중한 예의를 보였다. 또한 자신의 궁으로 초대하여 극진하게 환대하였다. 종종 그는 코레아에서 달력을 다루는 관직을 맡고 있던 몇몇의 신하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이 천문학에 대해 보다 명쾌하게 배워서 그것을 조국으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신부는 기꺼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신부는 세자와 그의 신하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그가 준 작은 선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이 떠날 때가 되자 또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였다. 대부분의 코레아인이 그러하듯이 세자도 글 읽는 것을 사랑했다. 해서 신부는 당시 가지고 있는 서적 가운데 몇 권을 골라서 세자에게 선물했다. 수학 서적뿐만 아니라 천주의 법에 대한 서적들과 천구와 구세주의 성상을 선물로 주었다. 이 선물에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다음의 서신이 잘 보여준다. 이 서신은 코레아 왕이 손수 한문으로 쓴 것으로 아담 신부에게 보낸 것이다. 그가 말했다.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어제 구세주 하느님의 성상과 천구와 천문 서적과 에우로파 세계의 학문을 담고 있는 다른 여러 서적들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보낸 책들을 지켜보노라니 어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어찌 이 빚을 갚아야 할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몇 권의 책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책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덕을 닦는 데에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지성의 빛이 아직 밝지 않은 탓에 우리는 아직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상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벽에 걸어놓고 보노라면 보는 이의 마음을 지극히 평온하게 해줍니다. 또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움과 먼지를 떨어내 줍니다. 천구와 이에 관한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것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천운이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왕국에서도 이런 류의 책들을 적지 않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이 수백 년에 걸쳐 진실과는 아주 크게 동떨어져 있는 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책들로 내가 큰 부자가 되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왕국으로 되돌아갈 때에 나는 이 책들을 왕실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를 인쇄하고 책으로 찍어 학자들과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그들은 이 책들을 읽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책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마치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학문의 궁전으로 옮겨지게 된 운명의 변화에 대해서 놀랄 것입니다. 코레아인들은 이 모든 것이 에우로파의 글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왕국에서 전혀 다른 이방의 땅에 와서 서로 만났습니다. 마치 같은 피로 맺은 친구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어떤 숨겨진 힘이 우리를 이렇게 맺어주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학문에 의해서 연결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아주 먼 곳에서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데 우리나라로 이 서적들은 물론 성상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허나 생각해보니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전혀 없고 해서 코레아인들이 지켜왔던 잘못된 가르침의 숭배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위대함이 공격당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심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호의는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성상은 신부님께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안전하다 판단했습니다. 성상을 가지고 감으로 해서 당연히 경배받아 마땅함에도 오히려 멸시당하게 함으로 해서 짓게 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자 할 따름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값지다고 여기는 조그만 물건을 하나 보냅니다. 신부님이 나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10,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안녕히 계시길 기원합니다. 그의 편지는 여기까지다. 물론 편지에는 성상을 되돌려준다는 언급이 있지만 이는 그럼에도 이 나라 사람들이 겸손해서 한 말이다. 왜냐하면 아담 신부가 왕에게 선물을 받으라고 권유하자 왕은 자신이 거느리는 내시 한 명을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그를 제대로 교육해서 곧바로 다시 보내겠다고 했다. 배우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왕은 곧장 답장을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선물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또한 당신의 예수회에 속하는 사람을 한 분 모시고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와 우리나라 사람을 가르칠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예수회를 대신해 줄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런 바람에도 왕은 결국에는 신성한 법을 전파할 사람들을 키나 중국으로부터 데리고 가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왕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타르타루스인들이 나중에 국경의 모든 관문을 철저하게 봉쇄해버렸고 이에 맞서서 맞은편 지역의 적들도 국경의 경계를 삼엄하게 지켜버렸다. 그래서 등록된 사람들과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오로지 그 지역으로 나가고 들어온 것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이 육로로든 해로로든 다른 지역을 통해서 조선으로의 입국을 시도했지만 그토록 들어가려 했건만 모두 실패했다. 2달여에 걸친 소현세자와 아담샬 신부의 만남은 세자의 귀국이 결정되면서 끝이 났다. 대륙 정복의 대망을 이룬 도르고는 8년 동안 볼모 생활을 한 소현세자를 놓아주기로 한다. 소현은 서양 학문과 종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돌아오라고 명하면서 내시 한 명을 아담샬에게 맡긴다. 그리고 순치제와 도르곤의 권유로 명황실의 환관과 궁녀 5명을 데리고 귀국한다. 1644년 11월 26일 베이징을 출발한 세자 일행은 1645년 1월 18일 한양에 도착한다. 그러나 소현세자는 힘든 인질 생활을 견디고 귀국한 지 3개월 만인 4월 26일 급사한다. 인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명목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인들은 아는 자가 없었고 상도 알지 못했다. 증상으로 봤을 때 독살이 거의 분명하였으나 인조는 이에 대한 일체의 조사를 금하였다. 장례식도 약식으로 치러버린다. 소현세자에게는 당시 12세였던 장남 석철, 8세였던 차남 석린, 그리고 4세였던 삼남 석견 등 3 아들이 있었다. 소현세자의 뒤를 잇는 것은 왕세손 석철이어야 했다. 그러나 인조는 신하들의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소현세자의 동생 봉림대군을 서둘러 세자에 책봉한다. 장자상속법을 어기고 차남을 세자에 책봉함으로써 훗날 예송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듬해 인조는 며느리 강빈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사약을 내린다. 부모를 모두 잃은 자신의 손주들, 즉 소현세자의 3 아들은 모두 제주도로 귀양 보낸다.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석철을 불쌍히 여겨 자신이 데려다 키우겠다고 했으나 석철은 1648년 11월 2일 제주도에서 장독으로 죽고 둘째 성린 역시 1649년 2월 4일 병으로 죽는다. 셋째 석견만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한 후 살려준다. 인조는 큰아들 소현세자를 정적으로 간주했다. 너무나도 큰 세상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온 그가 두려웠다. 소현세자는 500년 조선의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도 넓고 큰 세상을 본 사람이다. 청해인질로 션양에서 지낸 8년과 베이징에서 지낸 7개월은 청이 조선과 몽골을 복속시키고 샨하이관을 넘어 베이징을 함락하면서 천하를 제패한 시기다. 소현세자는 명청교책이라는 역사의 대전환기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10여만 명에 불과했던 건주 여진이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를 정비하고 타 민족을 흡수하면서 제국을 건설하였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다. 그는 여기에 아담샬과의 교류를 통해 천주교와 서양에 대해 배웠다.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소현세자는 청과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다. 반청주의가 뼈까지 사무쳤던 부왕 인조가 소현세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다. 소현세자는 청의 중원 제패에 초속을 놓은 청태종은 물론 중국 대륙을 손수 제패한 예친왕 도르곤 등 청의 최고 지도층과도 막역한 사이였다. 8년간의 인질 생활 중 조선과 청의 관계를 중재하는 어려운 역할을 하면서 소현은 청태종과 도르곤, 순치제 등 최고 실력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실력을 인정받았다. 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인조로서는 청의 신임과 지지를 받는 자신의 큰아들이 정치적 위협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소현세자가 베이징에서 받아온 서적이나 문물에 대한 조선의 기록은 일체 남아있지 않다. 소현세자가 만 8년간의 인질 생활을 기록한 심양일기에도 그가 베이징에 2개월간 거주하면서 아담샬 신부를 만나고 교류한 기간인 1644년 8월 19일에서 1645년 2월 16일 사이의 기록은 누락되어 있다. 남아있는 서양의 기록에 의하면 소현세자는 천주학과 서양과학을 조선에 소개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고 귀국했다. 조선이 얼마나 닫혀있고 낙후되어 있는지, 조선의 학문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바깥 세상에 대해 무지한지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청의 부국 강병책과 서구의 첨단 과학 문명 등의 새로운 사조가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 조선이 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아담샬이 토로하였듯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은 철저하게 봉쇄되기 시작하였다. 쇠국의 시작이었다.